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 그 스태프들이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체크하고 있다가 제가 그 적절한 시간대에 다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중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 참여하신 분들 좀 명단을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저보다도 더 전문가일 것 같은 분도 많이 계셔요. 저보다도 더 전문가일 것 같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 달에 ES 동향하고 이번 달에 ES와 사례까지는 기본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심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전체적으로 이슈와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속관계경제 씨앗경제센터 박지원이라고 하고요. 요 자료에 나중에 이제 끝나면 오늘 온라인 세미나 하셨던 분들한테는 아마 저희 스태프들이 PDF로 자료 한번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ESG니까 순서대로 다 잘 아시겠지만 E는 이제 환경 인바이러먼트고 사회는 이제 소셜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많이 모이면 그게 바로 사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S라고도 합니다. 근데 보통 소셜을 얘기하고 G는 가버넌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가버넌스하고 지배구조 이게 동일 개념인 것처럼 설명을 되는데 실제로는 같은 개념은 아니고 그 지배구조보다 그 가버넌스가 훨씬 더 광의의 개념이죠. 전체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하나씩 좀 어떤 이슈들이 좀 중요할까 그거 한번 보고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슈라고 하는 건 기업들이 이거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회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부 환경을 받아서 어떤 핵심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과제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환경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합의 수준이 되게 높아지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온실가스 협약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온실가스만 많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각 이슈하고 이제 그 산업별로 예를 들자면 이제 해양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해양 규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들이 주 원료가 뭔지 아세요? 예, 그 보통 주 원료는 여전히 경유를 많이 쓰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경유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온실 지구 온난화 관련 물질도 대기 오염 물질도 되게 방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박들의 원료가 훨씬 더 친환경적인 LNG로 뭐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황을 보유한 그런 경유로 바뀐다든가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친환경 조금만 하면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친환경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이슈별로 섹터별로 굉장히 많은 국제사회 합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잘 해야지만 근데 이런 환경 관리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어야만이 친환경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시대다. 근데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친환경 비즈니스다 그러면 친환경 제품하고 이제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요새 뭐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인증받은 이제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 가격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친환경 이제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친환경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비즈니스와 결합시키는 좀 시대가 됐다. 근데 이게 왜 됐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제 친환경 제품 하면 뭔가 이제 고가의 제품, 돈 많은 사람들, 여전히 한국에서는 가성비로 이제 따지고 있는데
이렇게 환경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적어졌지만 이제는 그 폭들이 굉장히 넓어졌죠. 거의 이제 메인 비즈니스의 상당한 구매자들도 환경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들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옛날에 이제 돈만 많이 벌어와라. 그렇게 생각하는 주주들하고 투자자들도 자기가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친환경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친환경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관련 법 규정 개정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민감해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한 투자자들이 단순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곳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아니라 이곳이 이 환경적 대응을 잘 못하면 내 돈이 날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정보로 공개를 요구를 하고 홈페이지에 니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올려봐라. 지속가능경 보고서에 이런 내용 실어라. 그다음에 이제 정보도 요구도 잘 대응을 안 하고 여전히 탄소 경제 의존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투자자들끼리 또 자기네끼리 연대하는 레터를 보내고 이게 정말로 요새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아침에 이메일 열면 수많은 이메일 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요인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환경제 부분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하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능하시면 음성으로 해주시되 마이크를 좀 음성으로 하고 마이크 키면 안 되죠. 음성으로 해주시고 비디오를 좀 켜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잘 듣고 계신지 이게 리액션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아유 최원남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자마자 켜주시네. 예. 그래서 음성으로 해줘 비디오를 켜주시면 그래도 눈으로라도 사교 장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외부 환경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까는 기후 변화 있고 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이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전기 전자 제품도 부품들을 덜 사용해야 되고 또 사용하더라도 재활용과 재이용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규제도 오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하는 부분들이 원가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염하고 폐기물 저감하는 부분. 근데 뭐 한국에서는 그게 크게 이슈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비즈니스가 종료되고 내가 이제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그쪽에 그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복구를 하고 폐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세금이 저감됐다, 저기 뭐 오염이 많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회사 안 돼서 망한 것도 억울한데 그 복구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또 집단 소송의 나라잖아요. 집단 소송 잘못해서 걸리면 진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진짜 쪽박이 아니라 이제 그레이트 쪽박을 찰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오염화가 폐기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친환경 사업에 포착하는 부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모르시는 분도 은근히 좀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어떻게 하면 탄소 경제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이런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 구조를 갖고 있고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사용을 하고 얼마를 줄이려 노력하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관리 전략 시스템 실제적인 배출량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도록 강력하게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바로 CDP 한국말로 이제 줄이면 이제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한국사회취약자 포럼이 CDP 한국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한국 대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면 구글에서 CDP 한번 찾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면 어떤 기업 근데 하루에 로그인 기업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어느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이 온실가스를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재무적으로 어떠한
금액만큼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걸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DP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 큰 대기업도 공개하고 있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대기업들이 대기업들 당신들 탄소 이산화탄소 줄이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온실가스. 그런데 이 글로벌 세계 경제 차자에서 당신들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그 사람들의 기후변화 대응도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관리를 못하는 건 당신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잖아요. 그전에 현대자동차 온실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 데이터들을 올렸는데 이제는 현대자동차 당신들의 협력업체도 공개하도록 하시오. 이제 거기에 협력업체도 날라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좀 오픈된 가장 그 기업들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응과 자료들 생생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기 이제 TCFD에서 이게 다 ESG 저기 유럽하고 미국에서 많이 주로 영어가 많습니다. 네, 영어 알러지 있는 분도 힘들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TCFD는 이제 여기 이제 말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보통 할 때는 온실가스 이제 정보 공개 협의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ESG 정보를 공개하는 그러니까 보통 지속 가능 보고서를 기업들이 내는데 그 보고서를 내는 기준이 GRI라고 하는 그 기준이 거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거에 관심 있지 이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쪽 각 기업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재무적인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게 지금 현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DP하고 많이 연동이 되는데요.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치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TCFD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는 기업들이 그냥 GRI 기준에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 TCFD라는 기준을 별도로 특화돼서 많이 기후변화 자기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들을 보면 이제 LG전자 같은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탄소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는 많은 정보가 모이고 의사결정에서 단위가 있기 때문에 투자라든가 이 여러 가지 탄소 관리를 잘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인풋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뭐 그전에는 우리 뭐 환경팀 팀장이 여기 맡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 청주 공장에 공장장 이런 사람들이 이걸 책임 맡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사 안전환경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온실가스에 대한 목표도 수립하고 위험과 기회도 점검하고 탄소 감축을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면 뭔가 LED도 교체하고 차들도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태양광 패널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쪽에 투자 의사결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장 전체적으로 에너지 경영 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저기 뭐 도쿄 협약 이후에 그 기후와 관련된 각 나라에서 얼마큼 줄이자 이게 다 그 목표가 설정이 됐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다가 다시 뭐 지금 대통령 되면서 백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약간 이러한 그 전 세계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기업들한테 일정도 규모 이상 된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넘었다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디서 노이즈가 많이 들어오네요.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지속환경재단이 정부에서 그 온실가스
그 지정 관리 업체로 정부에서 대상이 돼 갖고 100만 톤 이상만 할당을 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90만 톤으로만 우리가 배출했다고 하면 10만 톤은 남잖아요. 근데 어느 기업은 오버해서 배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제가 10만 톤만큼 세이브 시켰던 것들을 그 기업한테 돈 주고 파는 겁니다. 기업은 이제 그거를 쿼터를 사갖고 100만 톤만 받았는데 10만 톤을 더 배출하고 용의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장사가 되는 이제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좀 배출권 거래제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CDP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참여해서 잘하는 곳들은 이제 등급을 받아요. 우수한 등급. 근데 이런 게 또 투자자들한테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거의 우수 성적을 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정보는 예전 홈페이지나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 저는 이 최근에 이 유니레버라는 기업들을 좀 홈페이지나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나중에 ES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유니레버의 홈페이지를 한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야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 너무 피곤한데 유니레버처럼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지금 온실가스가 많이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방출이 되면 이 지구 위로 하나의 막이 생기는 거잖아요. 막이 생겨서 이 안에가 계속 더워지는 현상인데 더워지는 현상이 무슨 여름에 히터 같은 것처럼 잠깐만 더워지는 게 아니라 전 지구의 생태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저번에 드렸는지 잘 확신은 안 갑니다만 옛날에 빙하기 시대 때 공룡들이 굉장히 다 이제 멸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논문에 의하면 온도가 빙하기라고 해서 뭐 20도, 30도 곤두박질 친 게 아니라 4도씨 정도가 4도씨 정도가 급격하게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 공룡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태가 교란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2도, 3도, 4도 오르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TCFD, 정보공개협의체 이 기준에 보면 여기 보면 전략이 있는데 전략 중에서 세 번째가 평균 온도가 2도 올라갔을 때 당신들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돈으로 측정하고 공개하시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2도씩 올라갔을 경우에 전 인류가 온실가스 관리에 실패해서 2도씩 올라갔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돈으로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돈이 들고 돈이 든다는 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발생을 해서 했을 때 재무 관리를 잘해서 진짜 잘못했을 때 우리한테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 대응 못하면 회사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해서 회사에서 유보금으로 다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아주 상세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탄소 발자국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카본 풋프린트라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 또는 기업, 국가가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뭐 만들 때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해당 조직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양이 얼마인지 총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영국의 이제 비영리 기관 카본 트러스트라는 곳에서 이걸 만들어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거는 이런 거 밑에 그림이 이제 풀무원 두부 사실 때 국산 콩두부 했을 때 요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콩두부 요 패키지 하나에 나오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콩을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두번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얼마나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콩을 심죠. 그죠? 콩을 심을 때 우리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제 그 소규모 농업하는 것은 안 하지만 외국에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러시아나 중국이나 대규모 농업하는 것들은 다 기계 사용하잖아요. 농기계들. 근데 농기계들이 다 대부분이 디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콩을 심거나 수확했을 때 다 그 저기 뭐야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다음에 이 콩을 다 탈곡기에 넣을 때도 기계를 하고 다음에 이 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수출이 됩니다. 그 배를 통하거나 비행기를 통하거나 국내에서 차를 통해서 모든 우리 인류의 과정들은 이 콩에 예를 든 것처럼 온실가스를 다 유발시키는 행위예요.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저처럼 한 개인이 태어나는 순간 인류는 그 환경적인 민폐를 끼치는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이동하고 모든 과정에서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탄소 성적 표시라는 이름으로 모든 이제 제품의 라벨 형태로 하고 있는데 모든 제품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부문장 물 한 컵만 줄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 나와서 물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홈페이지 같은 데 보셔서 맨날 그 더울 때 에어컨 얼마인가 저 뭐야 LG 거를 살까 삼성 거를 살까 이런 제품은 보지 마시고요. 거기에 삼성전자에서 모든 제품을 보시면 각 부품마다 이렇게 어떠한 그 온실가스 배출하는지 다 측정을 해놓고 거기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경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친환경 사업계를 포착하는 흐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벌써 오래전에 했던 얘기고 요새 근래에 재미있는 하나의 흐름들이 ESG와 관련된 사채라고 해서 이 저기 어두운 시장에서 그 어깨 넓은 아저씨라도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회사, 회사의 사회 채권은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들이 그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게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자기네들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식을 분할산장하기도 하고 주식 회사를 이제 쪼개서 상장도 시키고 새로운 회사를 또 상장도 시키고 하고 결국은 이제 주식 내에서 주가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금 조달이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고 만약에 제가 지속가능경영재단의 대주주입니다. 저희 회사 주식을 주식시장을 팔면은 저는 돈 많이 생기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하지 하지만 제가 100%였는데 이 주식을 팔면 그만큼 그 지분율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대주주 오너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좋은 자금 조달하는 게 바로 채권입니다. 우리 이제 뭐 보통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저기 나라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재난지원금 할 때도 그렇게 막 다툼이 있었죠. 사람들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국채 발행하면 결국 나중에 누군가한테는 그 채권을 저당 잡히고 그 사람한테 돈을 원금을 보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자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 나라의 빚이 올라가니까 국채 발행하면 안 된다. 차라리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을 갖고 조율을 하자. 뭐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국채도 이 금융시장에 팔지만 이제 회사 채권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회사에서 하나 자금 조달하는 아까 주식 말고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00만 원 채권을 100만 원만 빌려주죠. 지금 채권이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인데 나중에 이자를 몇 프로 하죠. 몇 년 뒤에 몇 프로에서 해서 팔게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시장이 채권 시장인데 이게 이제 ESG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ESG 채권이 옛날에 굉장히 미비했어요. 2018년도만 해도 1조 5천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20년도에 39조 3천억. 와, 2년 새에 거의 30배가 뛰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제 보통 이런 채권은 이제 공기업하고 은행권만 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을 활용을 해요. 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린본드. 이건 뭐냐면 환경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4천억 정도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2년간 전기차 사업에 8,068억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하는데 투자금 절반을 채권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뭘 보고 하겠어요? 아, 이 그린본드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녹색 채권. 그래서 요새 이제 전기차 시장 뜨거워지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이 뜨고 있잖아. 여기에 진출하려고 3천억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 녹색 채권을 할 때 무조건 누가 우리 채권 하면 대기업인데 사주겠지 이러지 않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 굉장히 수요 채권에서 누가 살 거는 수요 조사를 다 해요. 근데 그럴 때 여기에서 했던 게 했더니 원래는 1,500억만 하려고 했거든요. 이 채권을 통해서. 근데 수요 조사를 하니까 8천억 정도 되는 사람이 사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겠다. 그래서 원래 1,500억보다 3천억을 더 발행을 해서 그거를 자금 조달을 했고요. 또 이제 GS 리테일. 그러면 사람들이 환경 쪽만 많이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채권이라고 그래서 근래에 그 코로나 터지면서 특히 많은 소상공인이 힘드셨지만 편의점 주부도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계약을 맺은 대리점들 있잖아요. 동네 많은 입사시가 영업하는 편의점들. 이 사람들한테 지원에 쓰려고 사회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때도 원래 2천억만 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500억 더해서 2,500억. 그러니까 이런 식의 채권 시장이 활발해졌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이 채권을 사겠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GS 리테일이 평소에 ESG와 관련된 사업이나 관리 활동을 잘해서 신뢰를 받았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된 채권의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채권은 된 거죠. 아주 속된 말로 보통 이 채권 시장은 이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이런 선진국 대기업 하는 곳에서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지요. 그리고 이 채권이 뭐 한 주씩 두 주씩 팔리지도 않아요. 회사채는 뭐 엄청나게 뭉탱이로 해서 대형 돈 많은 금융기관 투자기관들만 보통 여기에 플레이어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기 뭐 저개발국에 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회사에서 조그만 중소기업 채권 발행한다고 투자자들 사겠습니까? 왜? 리스크가 높은데.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기업들이 평소에 ESG 경영을 잘해야지 나중에 투자들은 어필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요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사적으로 ESG 관리 체계 수립하고 있고 거의 한국의 대기업 홈페이지 다 들어가면 CEO가 이제 다 사인한 ESG 선언문 같은 게 다 있고 우리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소셜 어떻게 가버넌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환경 정책이 또 세부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시스템은 이제 ISO 14000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아까 TCFT나 그다음에 CDP와 환경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지속환경 보고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환경 관리하고 있는 성과들도 다 공개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LG처럼 안전 환경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LG전자 있고 뭐 LG 디스플레이 있고 뭐 각 계열사별로 알아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는 전사 환경 안전이면 야 LG 디스플레이들의 안전 최고 임원 들어와. LG 주식회사에서 너 LG전자 누구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사적으로 보고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홈페이지라든가 홈페이지에 있는 직관환경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들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 이제 저 전사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너무 공장이나 생산 기지가 있는 곳에다만 이걸 적용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행정직이나 스태프들이 있는 본사는 물론 제조 과정이나 공정이 없어서 나오는 양이 적고 리스크는 작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은 환경적인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어느 계열사 하나, 어느 큰 공장 하나만 집중해서 관리할 게 아니라 전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모든 정보는 전면적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공장이 세 개가 있는데 A 공장에서 여기는 가장 큰데 여기서 온실가스 얼마 씁니다. 전기 사용료 얼마 씁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풀 커버리지를 공개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환경과 안에서 온실가스 얼마 배출했습니다. 먼지 얼마 배출했습니다. BOD가 어떻습니다. 폐기물 얼마 나왔습니다. 재활용. 그렇게만 데이터만 하고 뭐 누가 담당합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이제 다른 시민들이나 투자자를 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이 많은 환경 이슈 중에서 이걸 왜 하는지 이 온실가스가 진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단을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좀 비즈니스 하는데 영향들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위원회는 누가 있고요. 책임자는 누구고 얼마 배출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채용 책임자 수준을 높일수록 좋은 거고요. 다섯 번째, 여전히 그 정량적 목표치가 제시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자, 뭐냐면 올해 온실가스가 뭐 TCO2로 해서 100만 톤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19년도에 100만 톤, 20년도에 80만 톤, 뭐 우리 올해 40만 톤 점차 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생각이 드는 건 이런 거죠. 아, 19년도에 목표는 얼마였을까? 아, 120만 원인데 100만으로 줄였나? 아니면 20년도에 40만인데 이게 목표치가 얼마인데 줄었을까? 그 다음에 이런 절대량은 그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영향을 받잖아.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코로나로 딱 인해서 그냥 생산이 안 되고 부품 조달 못 받으니까 공장이 막 돌렸다 섰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절로 줄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목표로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줘야 되고 또 2년 전 목표 대비 실적, 뭐 작년도 목표 대비 올해 목표 대비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는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야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아직까지도 한국 기업이 좀 약한 측면이 좀 있고요. 다음에 뭐 환경화 시스템 확보 이게 다 얘기인데 좋은 얘기인데 외부 이해관계 협력 및 피드백이 아직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그 활발한 피드백 받는 것들은 이제 투자자 있는데 오히려 한국의 이제 공공기관들은 보통 이제 사회적 가치 협의회나 ESG 협의회 이런 걸 해갖고 외부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집단들한테 주기적으로 자기네 활동도 보고하고 자문도 받고 하거든요. 뭐 인권경영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윤리경영, 성평등위원회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사기업들은 오히려 외부 이해관계자 협력 피드백들은 조금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환경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회 쪽도 똑같이 어떠한 외부 환경이 있고 핵심 이슈 뭐고 사례가 뭐고 그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안 지었네요. 현재 이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주주자본주의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자본주의의 그 첨단이라고 하는 미국 외소차 1954년에 각 연구자들의 그 논쟁이 계속 있다가 그러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요.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누구한테만 지우면 되느냐 이거의 논쟁이거든요. 그러면 주주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지. 돈 많이 넣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매출을 일으키고 배당금 많이 주고 하면 그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 땡이야. 무슨 소리야. 사회적 책임은 그게 아니야. 이게 이제 벌써 1954년도에는 야 주주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딱 한판 승 해서 결론이 났는데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 그게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그 기업 경영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다보스 포럼에서도 슈밥 회장이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예. 그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세계의 기업 경영에 그래서 그 일선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본주의에서 주주 이거 논쟁 의미 없다. 이제
기업들의 책임은 주주 이걸로 안 되고 이제 자본주의 자체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가 다 만족시키는 자본주의가 된다. 이게 논쟁이 벌써 이미 이제 끝난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게 기업 실사와 기업 책임을 본격화하게 뭔 얘기냐.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 경제는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는 서로 전 세계적으로 얽히고 설킨 부품 공급을 하는 글로벌 공급망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우리 ESG를 잘 해서 잘 해야 되지만 현대 자동차가 아이오닉 5나 물론 이제 전기차는 좀 더 부품이 좀 덜 들어가니까 일반 현대에 지금 팔리고 있는 차들은 현대에서 부품 만드는 거는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다 부품 조달받아서 나중에 완성해서 조립해서 파는 게 현대자동차 토요타의 역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급망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책임은 결국 공급망 그 사람들 ES를 잘하는 게 현대자동차 당신의 책임이야. 그래서 그런 그 협력업체, 공급업체와 관련돼서 실제로 평가, 공급망 관리하고 평가하고 실사하고 감사하고 하는 게 전체로 바로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미 유럽에서는 기업 실사법이 패스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작년 올해 자기네들 그 협력업체에 공급망 평가하는 지침 만들고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는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가격 경쟁력, 기술 인증 뭐 받았는지, 규모가 매출이 얼마나 이런 게 그 공급업체 평가하는 선정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여기에 쓱 ESG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ESG가 평가 항목 포트폴리오를 하나 들어왔는데 현재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그 대기업의 그 계획에 의하면 2025년도부터는 이게 평가하는 것도 ESG가 하나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ESG를 좀 약하더라도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뭐 이런 규모가 큰 그 협력업자 선정될 확률이 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부터 뭘 하냐면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나 기술이나 모든 그 평가 점수가 좋아도 ESG에서 일정 정도 점수가 못 받으면 일종의 꽈락, 예, 평균 점수 높아도 우리 자격시험 같은 경우, 고시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다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도 한 과목에 몇 점 이상이면 떨어뜨리듯이 이제 협력업체에서도 중소기업한테 ESG 기본적으로 몇 점 못 받으면 다른 거 다 소용없는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다 기획을 지금 짜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가 이제 굉장히 영향이 좀 컸는데 항상 보면 이 타격을 받는 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IMF 때도 그랬고 금융 위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코비드 위기 때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은 자기 이런 어려운 외부 환경에 감내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능력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타격받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 코비드 있을 때 가장 먼저 고용이 줄어든 부분들이 서비스업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여성들이 많이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할 수 일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타격을 받았고 또 국가별로 보면은 저개발국의 타격을 굉장히 받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인권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가적인 측면 하나가 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 제도가 이전에는 여전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적 자원 개발, 그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에서 이거는 회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보는 거죠. 인적 자본, 재무 자본, 여러 가지 자본 중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잘 자본화 시켜서 인풋을 해서 매출에 올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면 그 인적 자원 교육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임직원 교육 개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이러한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중심적 여기서 회사에서는 선진적인 ESG를 잘하는 유럽 같은 데에서는 경력 개발 매니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경력 개발 계획을 내서라고 하고 이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근무 형태를 어떻게 바꾸는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를 더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당신들의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역량 개발 계획서를 내면서 회사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당신들은 어떤 도움이 됩니까? 회사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다 내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그 매니저가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서 계속 중간에 점검을
회의를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일가족 양립제도 우리 한국에서 워라밸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이제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적적 개발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와 노동자가 윈윈을 하려면 이제 노동자 관점에 들어가는 인사관리 제도가 조금 더 부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다 앞에 연동돼서 취약계층의 역량 개발의 임직업 워라밸, 특히 이제 건강 및 안전. 뒤에 제가 이제 건강 및 안전 사례 보여드리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취업자들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이런 거 다 보잖아요. 특히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회사 뭐 하게 되면 야 그게 어렵게 들어간 공공기관, 어렵게 들어간 대기, 어렵게 들어간 이제 공무원. 옛날에 저처럼 라떼는 말이야 이 세대 사람들은 그만두더라도 미리 다 취업 어디야 다 알아갖고 누구 임명을 언제쯤 저기 가야지. 그럼 회사에서 내가 지금 가야 되는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는데 이 회사에 밑 뺏기시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는 내가 해야지 다 계획을 해서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나는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회사 이직률이 높아요. 진짜 의외로 대기업들도 높고요. 그 공격률도 높아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를 할 때 자기네들 브라인드 거기에다가 당겼던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지속강경 재단에다 당겨봤는데 야 거기 박주원이나 센터장 최악이야. 그 사람들 같이 일하지 마. 뭐 이런 거 올린다고요. 걔들이 이런 세평들을 평판조회를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들 워라밸이나 건강 및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돈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제 하는 시대가 됐고 또 하나 이슈가 아까 이제 현대자동차가 공급망 관리 협력업체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협력업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처럼 이제 선진국의 큰 기업들은 그 회사 내에서 노동과 관련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동 착취적인 잘못된 관행들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그랬듯이 우리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저개발의 중소기업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대자동차인데 우리한테 납품하는 저기 A라는 아프리카 지역의 조그만 중소업체 그 협력업체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뒤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취약계층 역량 개발. 이거 많이 익숙하시죠? 여태까지 혼자 잘난 척 되게 하네. 에이, 나 하나도 아는 얘기 모르는데 뭐 아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네. 하지만 요거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CJ 대한통운의 실버택법. 그렇죠? 실버택법. 여기는 진짜 이 취약계층 역량 개발, 일자리 창출 역량 개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유엔의 그 회의에서 베스트 사례로 소개까지 됐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중에 채택된 다음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CJ 실버택법 노인자들 뭐 일자리 창출 좋네. 뭐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CJ 대한통운에 이걸 제안을 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요새 하도 아파트만 문이 높고요. 택배 노동자들 뭐 낮추라고 허리 뭐 하는 저량 차량 만들고 돈도 많이 들고 막 이거 좀 심각합니다. 아파트 입구에다 막 물품 대란이라 그러지 말고 요 앞에까지만 예를 들자면 하고 그 단지 내에 배달은 그 지역에 사는 노인네로 합시다. 노인분들로 일자리 상황 좋습니다. 했을 때 그 많은 CJ 대한통운 와 좋은 생각이다 이럴까요? 분명히 거기서 맨 처음에 나왔었던 이슈는 그거였죠. 그 노인분들 일하시다가 다치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리고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왔대요. 거기 노인분들이 짐 들고 가고 뭐 받는 사람들이 별 기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좀 깔끔하고 젊고 뭐 이런 사람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동네 경력단지 여성으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속도도 느려지고 막 이런 별의별 챌린지에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뚫고 해서 이런 성공에 할 수 있는 타율은 굉장히 낮은데 아무튼 이런 취약계층의 역량 개발에 이게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 CJ 대한통운에 누군가 입안했던 사람은 엄청난 리서치와 사전조사하고 백데이터를 갖고 회사 사람들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그 문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이런 성과가 나오고 우리한테 도움이 됐을 거다. 이렇게 해야만이 먹히는 그런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사례가 아까 유니레버인데 유니레버는 아마 뭐 한국을 잘 옛날에는 참 굉장히 유명했는데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뭐 비누 그러니까 여기는 생활용품 회사인데 도부 비누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팔고 이제 지금 영국하고 네덜란드에 주로 회사를 갖고 있는 전세 글로벌 기업인데 지금 본사를 그냥 영국으로 다 통일시켰죠. 그래서 여기에는 되게 재밌는 게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니까 전 세계 취약계층의 역량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내부적 회의가 나온 거. 야, 근데 취약계층의 역량 개발을 하면 야 아이디어 짜봐. 한국은 그랬을 거예요. 기업 아이디어 짜봐. 뭐 누가 또 내고 또 내고 또 시제에 대한 또 내고. 아이 뭐 그럼 뭐 그거 좀 쌉한 거 없어? 새로운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회사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취약계층 역량 개발을 하려면 전 세계 취약계층이 어떤 인권적인 어려움인지 이것부터 리서치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전 세계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니네가 진출한 지역에서 취약계층이 어떤 인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한 내용들을 데이터를 다 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데이터 수집이 먼저 필요하고 각 나라에 있는 인권적인 문제들한테 임직원들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돼.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부터 해야 된다. 2019년도에 그걸 개발했고 그 여기 기업은 여기가 왼쪽 아래가 홈페이지거든요. 이게 이제 플래닛 소사이어티라고 하지만 써져 있지만 결국 이게 이제 다 ESG에 대한 이슈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E 하면 환경, S는 소셜, G 가버넌스 이렇게 나눠서 자료들이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엄청나게 아예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발라놨어요. 클라이밋 액션,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또 자연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영양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그 생활용품 회사니까 영양에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세부적으로 해놨고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지속가능 보호자 한 권에 다 모든 거를 ES 정보를 다 때려 넣죠. 근데 여기는 뭐 지속가능 보호소 발간도 하는데 세부적으로 리포트를 또 내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이제 휴먼 라이트 인권경영 보고서를 또 따로 지속가능 보호소의 분량만큼 그렇게 따로 또 떼고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이제 한국에 우리 대기업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것을 하는 게 자기네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도움이 되고 하려면 제대로 밑바탕에서 현황에 대한 분석부터 해야 되고 현황에 대한 분석이 됐으면 임직원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고 이해를 한 뒤에 각 나라에서 취약계층의 역량 개발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제안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건강 및 안전 이슈도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 리더십 뭐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행동 기반 안전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죠. 안전 교육하면 회사들마다 환경 안전에서 환경 담당 자 안전 담당자 이렇게 지정을 해놓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의무 교육을 들어야 돼요. 그게 땡. 그게 땡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ES 선도들은 모든 직원들 안전 필수 교육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위험도가 있는 현장 사람들만 그런 쪽만 하지만은 이게 모든 직원들 안전한 필수 교육을 했더니 현장 사고 발생량 30%가 줄었대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전교육 열심히 듣고 뭐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을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까. 예를 들면 건설 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교육도 많이 듣고 뭐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채택돼서 아이디어 챔피언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회사의 그 직무별로 기능별로 공장, 물류, 사무실, 일반 사무실, 센터, 건설, 안전 6개 부장으로 나눠서 여기에 이제 매년마다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나온 성과가 좋은 곳에 이제 시상식을 하는 이런 거고요. 뭐 에릭센도 뭐 그런 이거는 뭐 내용은 되게 뭐 아주 독창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공구업체들
협력업체들이 이 결국 빨리빨리 외국도 협력업체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생산성이 낮은 것들은 생산성이 아무래도 중소기업 생산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윤이 낮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는 이런 좀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계속 패트롤을 해요.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현장 서비스 공급업체가 위반하지 않는지 그래서 발견하면 이제 그 옐로우 카드 주고 이게 몇 개 쌓이면 저 레드 카드 주고 나중에는 계약도 끊고 근데 요새 근래에는 한국도 이런 에릭스 같은 몰래 암행 관찰 제도죠. 예. 우리 고속도로에서도 경찰차들이 요새 근래 그냥 일반 차량 타고 막 댕기잖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 다음에 제가 이제 건강안전을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게 이제 일본의 이토츠 기업인데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도 회사들마다 아 자체적으로 병원을 갖고 있는 큰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 관계를 맺어서 임직원들 건강 관련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임직원들이 가서 조금 몸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아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헬스 마이 페이지라고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다 저기 뭐 핸드폰에 다 깔아갖고 자기의 생활 습관들을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건강 데이터 관리하고 전문가 상담 금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게 임직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성과를 임원들의 그 KPI와 연동시켰어요. 그 직원들의 건강 지표라든가 퇴사율이나 스트레스 이런 걸 다 연동시켜 뭐 어떻게 합니까? 임원들 눈 붉히고 이런 걸 잘 하라고 하는 뭐 이런 케이스는 저도 다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국내 기업에. 그리고 이제 공급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현대자동차 그러면 우리 당연히 우리 임직원들의 노동권은 보호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한테 납품하는 전 세계 이러한 공급업체에서는 위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HP 잘 아시죠? 우리 아직까지도 이 저기 뭐 모니 저기 뭐죠? 프린터 이 아직도 저희 집에도 HP 게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 협력업체가 자꾸 위반할 수가 있으니까 협력업체 직원들한테 야 니네 뭐 임금을 못 받거나 야근 합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하거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잖아. 고충이 있으면 우리한테 직접 일러. 그 협력업체 임직원들 핸드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우리한테 거기다가 바로 제안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만 하지 않고 요새 이제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나 여러 가지 회사 우리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공급망에 관련된 이런 관리 프로그램들을 지표를 개발하고 다음에 기업들 증빙자를 올리라고 현장 실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자기 그 예산이 들어가고 투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백직장도 맡으면 낫다. 야 우리 전기전자 업종도 같이 모여서 공급업체 니네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니? 지표는 우리 공동으로 개발하자. 그다음에 우리 현장 평가 갈 때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점수 꽝꽝꽝 하면 뭐라고 할 거니? 제3자 기관한테 시켜야 될 것 같아. 제3자 기관 누가 좋으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공급망 내에 자체적인 평가 기준 성과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공동 대응을 보면요. 여러분이 충분히 구글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별로 자기네 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공동 대응하는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참고하시라고 적어놨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우리 공공기관 참여하신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의 평가에는 인권 경영에서 영향 평가를 하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평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선포하고 그다음에 기관 영향 평가, 사업 영향 평가 이런 부분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간 기업들은 이게 국가인권위에서 개발을 해서 국가인권위에서 정부에다가 내셔널 액션 플랜을 인권경영 관련된 국가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라. 수립을 하고 공공기관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권고사항을 해서 정부에 받아들여서 이런 경영평가하면서 오도록 했는데 정부가 사기업한테 당신들 인권경영 하세요.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에 출자 출연한 건 정부에서 했으니까 정부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만 사기업한테는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한국의 사기업들도 이런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이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이 전략이나 정책들, 프로세스, 소통, 교육, 영향평가, 측정, 보고, 공개 나름대로는 되어 있는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누가 좀 잘했다 하면은 인권경영 선언문이면 그것도 갖고 와서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인권 영향평가를 갔더니 어떤 잘하는 곳에 오타가 난 인권경영 선언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른 것도 오타가 나고 그것도 카피해서 다른 것도 오타가 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또 본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권경영 자체적인 이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교육도 너무 의무교육 중심이에요. 그리고 소울리스 교육, 국가인권경영위원회에 있는 인권강사 풀 중에서 들어와서 맨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냥 교육 중에서 가장 효율성 없는 게 사람들 한 군데 때려놓고 하는 그 강제 의무교육이잖아요. 듣기 쉽지 않은데 나는 앉아서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특히 공공기관들은 가뜩이나 지금 위원회 많은데 성평등위원회, 뭐 윤리경영위원회, 뭐 또 여기 인권경영위원회도 있고 근데 또 ESG 위원회까지 또 만들라 해. 그래서 이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직원은 5명인데 위원회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진짜 전화 다 돌리고 그죠? 일정 맞춰갖고 이거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때 현실적으로 이게 ESG 위원회를 가장 상층에 놓고 그죠? 그 밑에 인권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일종의 그 하이어러키, 그러니까 위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특히 공공위원회 문제가 모든 위원회가 병렬적으로 있어요. 인권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뭐 다른 위원회가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무슨 위원회로 뭘 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은 좀 칸막이는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조그만 공공기관 같은 이것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차라리 그냥 인권경영위원회를 왜냐하면 인권 영향평가의 기준을 보면 ES적인 이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환경도 들어가 있고 공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이름을 그냥 인권경영위원회를 하고 이 사람들이 ESG 이슈를 다 관리하도록 하고 대신에 인권경영위원회는 지금처럼 인권경영 전문가로 된 비슷한 사람들 하지 말고 환경 전문가, 소셜 전문가, 그다음에 가만 전문가 이런 식으로 몇 사람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하는 것도 하나의 안건 좋은 얘기고 ES위원회 상식으로 만들고 나머지 인권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기타 환경안전위원회를 소위원회식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좀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인권영향평가를 단순하게 평가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 이 자체를 그냥 CSR 체크리스트, ESG 체크리스트 활용을 해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번 하고 하지 마시고 좀 임직원 참여, 임직원 주도용으로 여러 요새 방법은 좋은 거 많잖아요. 퍼실리테이션, 디자인 싱킹, 뭐 모더레이션 젊은 특히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거 되게 좀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것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기업도 그렇고 회사도 있고 똑같은데 뭐 만약에 사기업이 지독하는 경영 보고서를 만든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TFT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다음에 만들어서 해외의 그 ESG 평가하는 지표에 점수가 좋게 나왔느냐? 이것에 대한 KPI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하는 부서 사람들에게만 KPI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 협조를 하는 부분에 따른 환경안전팀, 윤리팀, 다른 인적자원과 관련된 팀, 이 사람들 KPI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보고서 발간을 했을 때는 나머지 부서 사람들한테 과외 업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부서하고 나머지 유관부서가 맨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이런 평가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전 구성원의 KPI로 고르게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 비중은 물론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 인권 인권 영향 평가를 하려고 하면 그 주관부서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부서들, 안전부서들, 계약부서들 사람들 다 들어와서 증빙자료 내야 되고 다른 사회적인 임팩트도 뭘 노력을 했는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중은 거기에 나온 결과물의 비중은 주관부서는 50% 잡고 나머지 유관부서 사람들이 30%라도 잡아서 KPI로 하고 노력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공정하게 보상을 해야만이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 부서들은 과연 뭐가 되는 누가 열심히 도와주겠어. 그 내에서 맨날 그 컨프레이가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좀 과제를 좀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았네요. 가버넌스 부분은 좀 짧게 할게요. 이거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의다 해주시고요.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환경과 사회보다도요. 저는 가버넌스 이슈라고 봐요. 의사결정 시스템. 이게 항상 이 제도화의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제도화의 측면은 제대로 회사 내에서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이 공식화 경직이 제도화 경직이 되면 이렇게 거수기화가 되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 대기업은 다 법률에 의해서 사회이사 제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회이사 제도를 뽑기 위해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요. 아우, 야,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도 있어? 근데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에 누가? 사회이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회이사 맨 처음 누가 뽑았어? 대기업 오너나 거기에 있는 경영지 아는 사람들이 뽑았어요. 결국 돌고 도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원래 사회이사의 역할들은 경영진들의 행동을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라고 앉혀놓은 건데 뭐 회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역시 우리 회장님, 우리 경영전략 본부장님 올해도 탁월한 전략입니다. 짝짝짝 해가지고 술 한잔하러 갑시다.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거수기와 사회이사가 전혀 경영진을 택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도 대부분의 그 비상임 이사들은 뭐 고위 그 공무원 쪽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들 특히 그 사람들은 더 ESG나 관심도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다음에 그 이사회 할 때 보고 안건으로 올라가지가 않아. 왜? 봤더니 그 이사회에 올라가는 보고 규정에는 ESG를 한다는 열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올라가지도 않죠. 뭐 그래서 좀 이사진들이 그러니까 비상근이든 사회이사든 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다음에 임원들에 대한 이제 보상 시스템이 우리 일반 회사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임원들은 그렇게 전공하지가 않고 그리고 임원들의 그 개별 보상한 정보 공개가 사회이사들은 평균 얼마? 사회이사들은 작잖아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대부분이 그리고 뭐 대기업들은 뭐 월별 분기별 한 번씩 모이는데도 그래도 뭐 5, 6, 7, 8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으나 아무튼 사회이사들은 딱 정해져 있어. 고정 금액이야. 그 회사에서. 근데 일반 임원들 그 등기 이사들, 그 사람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 이런 사람들의 개별적인 그 보상액은 공개되지 않아요. 그냥 통으로 3명이서 300억. 근데 그중에서 한 명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100몇십억, 그다음에 스톡옵션 인센티브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정성이나 정보 공개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SK 하이닉스에서 SK 하이닉스 임원들하고 대표회사 했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젊은 친구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회장님, 나머지 부회장님, 사장님 그렇게 스톡옵션 가게 된 근거가 뭡니까? 공개하시오. 들고 일어나갖고 최태효자에 깜짝 놀라갖고 깜놀해갖고 나중에 다시 그 낮추고 직원들한테 더 주는 식으로 아마 해결된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제가 투자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투자자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대한민국에 상장된 대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의 2대 주주, 3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이러한 특히 재벌 오너 일가의
탈법, 불법의 행위 있을 때 뭔 역할을 뭘 했냐? 맨날 찬성표만 똑같이 던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국민연금이 그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스튜어드십 기본적인 원칙들 기준들을 만들어서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반부패가 해결되지 않는 측면은 여전히 좀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반부패하면 컬럽션 하면은 머니, 그러니까 돈, 뇌물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부패에 대한 그 행위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교묘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진짜 사과박스에 정치자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 부인의 아는 친척의 이름으로 개인 신용카드를 그 사람한테 줘서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학원들 저기 자기 애들 사교육비도 쓰고 병원 가는 치료도 쓰고 소양부서 요새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아주 그 교묘하게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럼 뭐 반부패라고 해서 뭐 돈과 관련된 겁니까? 지금 계속 고위 공직자들 문제되는 거 자기 자녀들의 스펙 쌓기. 그래서 허위 그거를 발급을 해주고 발급을 해주면 아니 뭐 오고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어디 법률 펌에 제가 그 변호사인데 여기 대기업 임원에 애가 있어요. 여기 인턴 좀 오케이 발급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장님 우리 애가 좀 취업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 회사에 넣어주고 이런 것도 다 부패적인 행위인 거죠. 더 아주 은밀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부패의 그 가버넌스 핵심은 결국 윤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결국 이제 윤리경영 시스템 어떻게 수립을 할 거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강화되려면 회사 ESG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ESG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 뭐예요? 높은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범을 보이려고 하면 회사의 ESG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받고 그런 부분 같이 논의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지침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ES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부패 윤리 경영이 내재화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사회 위원회가 있어. 지금 현재 한국 내에서 대기업들의 붐이 뭐냐면 이사들만으로 구성된 이사 ESG 위원회 만드는 게 아주 붐입니다. 붐.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히 ESG 위원회를 만들어 놨고 근데 이런 거죠.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에서 ESG 위원회가 있고 또 뭐 재무위원회가 있고 사회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병렬적이에요. 각 위원회에서 체크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넘어가 버렸네. 여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사 차원의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이제 ESG 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 보고도 받는 거예요. 조금 더 여기가 더 상위의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거나 좀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려갖고 전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도 가능한 이런 좀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누가 지금 계속 음소거가 안 돼 있어 노이즈가 들어오네요. 음소거 좀 다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반부패를 내재화시키려면 결국은 여러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뭐 해야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들은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그런데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27개 국어로 전 세계 누구든 간에 365일 다 통화가 가능하대요. 신고가 누구든지 27개 국어로. 근데 이것도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은 뭐 정보를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잘라먹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외주 기관은 제3적 용역업체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2019년도 안에 440건 정도가 신고가 돼 이 중에서 30건은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은 이제 고용하고 다양성, 성차별 문제, 직장 내 위압적인 조직 문화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좀 나왔다고 하고요. 저는 코카콜라 제도가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우리 그 이제 미얀마라고 하죠. 예, 근데 보통 해외에서 ESG 하는 사람들은 미얀마 말을 안 씁니다. 여전히 버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그 군부가 쿠데타 일으키고 이제 미얀마 이름을 썼기 때문에 아직 인정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거 보면서 저 옛날에 90년대 한국에서 MBC에서 한번 나왔던 보도 나왔던 거 기억나요. 아마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MBC였던 것 같은데 기자가 그 우리 오토바이 타시는 경찰분이 교통경찰 있잖아요. 사이드카 타시는 분. 그거를 하루 종일 머리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마운카를 몰래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에드바이타 저 뭐야 오토바이 여기 발음이 안 좋아. 오토바이 타고 딱 이제 있다가 차 지나가면 수고하십니다. 딱 하면서 이제 예, 신분증 좀 주세요. 그러면 옛날에 신분증 밑에다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딱 넣어서 딱 하면 뭐 적는 척 하다가는 안 주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넣고 부츠에 넣고 머리 헬멧에 넣고 진짜 저도 옛날 봤는데 뭐 하루 종일 돈을 그냥 수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먹고 살기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공무원도 작았고 도체분 일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애는 또 많고 키우시기 힘드시는 그런 일정인데 그만큼 이제 기회가 많지 않고 만족도도 높고 인구수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일인데 이게 이제 이런 반부패적인 사례들은요 이제 한국에서 같은 선진국에서 많이 줄어들고 노골적으로 노구하지 않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디에 진출했어. 근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범한데 여기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임금 작고 누군가한테는 돈을 어떻게 보면 뺏어야 돼. 착취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뭐 버마에 뭐 기업체가 흔한 게 있습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 임직원들 보면 딱 그게 기회다고 달려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보면 코카콜라 운전하다 빨간 트럭도 몰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경찰들 내에서 이제 코카콜라 빨간 트럭 기사가 딱 보면은 이제 전문 용어 나오죠. 전부 자기들끼리 그러죠. 무전기 딱딱하겠죠. 호구 발견, 호구 발견. 저 코카콜라 빨간 트럭 발견. 그러면 어느 쪽 오케이 땡큐 나머지 7대3 하면서 이제 딱 가면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 문제만 좀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하듯이 돈에다 5,000원 깔고 이제 이런 게 자꾸만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하니까 코카콜라가 당신들 돈 주지 마. 왜 자꾸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안 주면은 통과를 안 시켜줘요. 빨리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야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트럭 기사한테 부패 방지 카드를 다 나눠줬어요. 나중에 경찰이 또 돈을 요구하면 이걸 줘. 그래서 이제 또 어느 날 또 빨간 트럭 기사가 딱 지나가니까 경찰관이 아이고 오늘 또 시장 열었다. 해서 이제 수고하십니다. 면허증 주세요. 그때 면허증을 안 주고 이걸 딱 주는 거 부패 방지 카드를. 이게 뭐야? 그거 딱 봤더니 거기 글이 뭐라고 써냐면 여기 코카콜라에 고용된 모든 운전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뇌물 또는 지원금도 받지 않고 누주나 주지도 않고 만약 이런 게서 우리 경영진에 보고해야 된다. 그걸 영어하고 버마로 변기해갖고 딱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맨 처음 뭐한 짓이야 니들. 그러고 했는데 안 주고 계속 운전면허증 줘. 매번 이거 내고 하니까 나중에는 포기해서 더 이상 그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저 케이스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윤리경영 가버넌스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응 전략들이 뭐 최고 책임자의 확신, 뭐 선언문, 공공기관들 아주 자주 활용하시는 수단들이죠. 선언문하고 보도자료 돌리시고, 그다음에 행동강령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들도 되도록이면 막 강의하는 것보다 특히 윤리경영 쪽은 많이 오래돼서 윤리경영 매뉴얼이 있고 사례집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 교육이 있게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럴 수 있잖아요. 윤리경영하고 평소에는 윤리경영 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 할 때는 윤리적인 요소보다 윤리적인 리스크는 크지만 돈 되는 쪽으로 만약에 더 한다고 하면 이거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영 전략의 모든 의사결정에 사업 영향평가 했을 때도 윤리경영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뭐 고가가 있는 거고요. 그 윤리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근래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청년 리더 공공기관 분들은
청년 리더. 그래서 에너지 지킴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이슈별로 사람들을 리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사내 강사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는 임금 이외에 또 다른 강사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윤리 경영을 한다고 해서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윤리 경영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진짜로 모든 의사결정에서 윤리적인 요소가 반영되고 있나?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이 반윤리적인 행위는 사람들은 정오의 동물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돈만 주고 이랬지만 아까 굉장히 다양하게 윤리적인 부분이 이제 반뇌물을 뛰어넘어서 모든 조직 경영에 윤리적인 요소가 포함되려고 하면 뇌물은 기본이고 사람들 간의 차별의 문제, 공정의 문제, 그다음에 이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공공계 같은 그런 경우일 수 있죠. 정치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줄대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상충의 문제.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많이 그 이슈가 됐죠. 이해상충은 솔직하게 그 하위의 관리자나 직급자 이해상충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해상충 이슈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뇌물 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돌려갖고 하는 이런 유사 뇌물 행위들이 되게 많은데 계속 트렌드를 반영하는 윤리강령이 있어야 되는데 윤리강령 한번 만들어 놓으면 너무 경직적으로 계속 그것만 갖고 임직원 행동강령 이런 부분만 좀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하고 시스템 성과 윤리경영 전체에 대해서 PDCA적으로 좀 투명한 좀 공개가 좀 필요하다. 선언문 올려놓고 윤리강령 올려놓고 이거 한다고 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저 조직은 윤리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뭐고 실제 하는 거 뭐 성과는 뭐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ESG 모든 교육이나 마찬가지인데 차별 없이 다 모아놓고 한 번에 하는 무차별적인 이런 집합교육은 정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ESG와 하는 교육은 임직원들 제 가장 높으신 분한테 해야 될 교육과 이사들에 해야 될 교육, 중간 관리자, 하급, 일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5번째 얘기는 꼭 제가 어디 기업처럼 공공기관 갈 때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4번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윤리적인 가버넌스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의사결정권이 높은 사람이 있어. 그렇죠? 아니 보시면 옛날에 우리 한국의 대기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스캔들이 있을 때 누가 합니까? 회사에 돈을 비자금을 만들어서 정치인을 줄려 이거 다 CEO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EO라든가 힘 있는 부서들, 특히 계약 부서들, 그렇죠? 누구 여러 가지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거나 이런 쪽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이런 그러니까 유혹적인 요소가 많은 의사결정자와 그런 쪽 부서의 사람들은 조금 별도의 교육과 별도의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약간 좀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마치 자신들이 잠재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저지른 잠재적인 집단 또는 행위자로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들을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건 여기는 누가 되든 간에 이런 결정자가 되거나 그런 힘 있는 자리 이런 유혹에 빠질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라도 당신들은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특화된 교육을 받고 회사에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공기관에서 인권 영향평가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사업이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하면 왜 우리 팀이에요? 왜 우리 사업이에요? 우리가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해관계에서 집단이 많고 그 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뭔가 지원을 해주는 부서거나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이런 곳이면 그런 쪽 리스크가 높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를 자연이나 자연 집단으로 보고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쪽의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한국에서 참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내부 고발자. 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미흡하죠.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를 조직에 대한 배신자로 낙인찍고 그 사람들을 왕따 놓는, 오히려 그 사람이 징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조그만 조직에서는 비밀 유지 안 되잖아요. 어떤 얘기했더니 내가 회장님한테 이런 불편이 있어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누가 누구한테 누구 이런 얘기했더라. 이거 다 퍼지죠. 예. 이런 거는 특히 이제 그 금융기관, 공공기관 뭐 이렇게 사회적 신뢰 자본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특별히 잘 관리해야 될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거의 그 핵심적인 이유는 ESG 경영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의 밑바탕은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인 윤리경영에 기반한 ESG 경영이 필요하다. 아무리 뭐 기술 잘 써서 예? 환경 관리 잘하고 안전 관리 잘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안에서의 내용도 겉으로 보여주는 사과는 빨갛게 농약 쳐서 막 닦아서 발색제 발라갖고 걸어놨지만 밑에 나무의 뿌리는 썩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윤리경영에 기초한 ESG 경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들의 이제 관점에서 그곳에 ES적인 이제 이슈들이 뭐가 핵심적으로 뭐가 이제 어떤 게 두드러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실행을 하고 있고 사례들은 뭐가 있고, 그런데 여전히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공부하고 현장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쪽 ESG 하면서 뭐, 대기업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크고 작은데 중소기업들 많이 만나면서 뭐 중소기업은 여기하고는 조금 좀 차별적이에요. 예. 중소기업들은 더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하고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지만 아무튼 이런 사례들과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근데 뭐 질문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뭐 채팅해 주거나 아니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향후에라도 저그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나눠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그 재단의 스태프들이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린 강의전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참 뭐 하시다가 지금 들어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저번 달은 전체적 ESG 이제 동향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ESG별 이슈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다음부터는 조금 하나의 좀 사례식으로 좀 얘기를 할 거고, 제가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 사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택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날짜를 맞거나 이렇게 등등을 고려하고 지금 시급한 이슈 등등을 좀 얘기해서 다음 때는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있으신 분 중에서 실제로 ES를 담당하신 분들, 그곳에서 ES를 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좋았는지, 어떤 고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인지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과 올해까지는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었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같이 그 발표하신 분 한 분하고 저하고 몇 분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토크 콘서트식으로 하면서 하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질의도 받고 해서 좀 현장에서 그걸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좀 성과가 있고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뭐 똑같이 대기업들 그 사람들 와서 발표하고 사례하고, 그거는 뭐 저희 재단이 하려고 하는 좀 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내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한다. 다른 사람들 할 때 많이 들으시고 저희 재단에서는 실제로
그쪽 플레이에서 하는 분들 얘기를 다음 4회차부터는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예고를 드리면 이제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적용 사례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발표할 분들하고 좀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 예고 방송하면서 이 시간 1시간 반 동안 들으시느라고 점심 먹고 졸린 시간인데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에는 좀 살아있고 여러분들 좀 참여하는 참여자 주도형 토크 콘서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